네. 안녕하세요. 이익래입니다. 자, 현대대수학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은 총 4개월 수업이고, 1, 2월에는 군과 환, 3, 4월에는 다항식환과 채론, 이런 식으로 수업이 구성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현대대수학에서 이제 군론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군의 핵심 이론은 군의 구조예요. 군의 구조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군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성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생성원이 유의미한 의미를 지니고 있냐, 유의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생성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생성원의 위수, 그 다음에 생성원들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이 분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거고, 우리는 이제 군에서 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바는 거냐면, 이 세 가지 구조가, 군의 구조가 같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 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군이라는 것은 이때 집합과 이항연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이것의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군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뭐래든 간에 여기서 군에서 위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군에 대한 구조를 보는 데 있어서 순환군이면 알고리즘화가 돼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순환군은 뭐 알고리즘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순환하지 않는 경우죠. 순환하지 않는 경우고, 특히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군,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가환군이라고 한다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군은 우리가 비가환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가환군은 어떠한 규칙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가환군에서 앞에서 말한 생성원이 있다면 이때 생성원 찾기, 위수 찾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군을 만들려고 하는 방법, 이 군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는 방법, 새로운 군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군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복잡한 식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것이 내적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군을 만드는 개념이 외적이 돼요. 외적이 되는데, 나중에 이 둘의 개념이 구조적으로 같은 개념을 지니게 돼요. 구조적으로 같은 개념을 지니게 돼서 이 둘 중에 이제 편리한적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거고, 이 둘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동형 정리의 핵심이고, 이걸 통해서 위수의 문제에서 경우를 분할하는 문제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정교 부분군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요구가 돼요. 정교 부분군이라는 것이 이제 요구가 되는데, 우리가 누가 뭐래든 간에 여기에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핵심적인 내용인 군의 구조라는 타이틀을 두고, 이 군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뭐 우리가 동형 정리 또는 군의 외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군의 모델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얘는 군을 분할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발전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 세 가지에다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우리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핵심 이론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말한 분해 구조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로우 정리는 이게 이제 학부 과정의 이론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제 조금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논쟁의 소지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학부 과정의 이제 수준은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형태가 돼서 그쪽에 초점을 두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환치에서 본다면 여기 되고, 이 내용은 여기서 이제 수업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이제 선형대수적 요소가 이제 강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1, 2월에는 여기에 초점을 둬서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이라고 하는 것은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군에서 꼭 체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항연산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항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G by G, 일종의 순서상이죠. 여기에서 G로 가는 함수입니다. 이로 가서 잘 정의된 함수를 우리는 이항연산이라고 한다. 그럼 이게 잘 정의되어 있다는 뜻은 이거죠. 임의성과 일가성인데, 임의성, 즉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의 상은 공역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의역 속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결론적으로 G와 H도 전부 다 G의 원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표현 대신에 표현을 이렇게 바꾸죠. 임의의 원소 A, B에 대하여. 그러면 이것의 상. 이렇게 됐다면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표현을 A도 B라고 정의를 내려줄 때 이것이 공역, G에 들어간다. 그래서 일명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닫혀 있다라는 말로 대신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가성의 문제가 얘기가 돼서, 즉 A, B와 C, D가 같으면 이것의 상도보다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G by G에서 G로 가는 함수를 이항연산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이항연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서 이항연산이 잘 정의되어 있음을 보이시오. 그러면 원래는 이 두 가지, 임의성과 일가성 두 가지를 다 밝혀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책에서는 문맥상 일가성이 이제 자명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주로 닫혀 있다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실 때 출제위원이 잘 정의되어 있음을 보이시오라는 문제는 이제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잘 정의되어 있음을 보이시오라고 물어봤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다 체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항연산에 대하여, 그래서 여기에서 G 돛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번이 배경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임의의 원소 A, B, C에 대해서 A 돛, B 돛, C와 A 돛, B 돛, C가 같으면 우리는 이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한 이항연산에서 잘 정의되어 있는 것이 결합법칙까지 성립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세마이 그룹이라고 해서 반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원소 E에 대해서 요 말은 임의의 원소 A에 대하여 A.E와 E.A가 A가 되는 E가 존재하면, 우리는 여기까지를 존재하면 우리는 G를 모노이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G2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2.2에서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에서 E와 E'을 항동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E.E'에서 E를 항동원, E''을 항동원이라고 정의한다면 얘는 G2의 정의에서 E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E를 항동원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얘는 E''이 돼서 E와 E''이 같다. 그래서 항동원이 존재하면 유일하게 존재한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름을 항동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원소 A에 대하여 그랬어요. A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만족되는 것을 우리는 G를 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X를 뭐라고 명명하자? A의 여권이라고 명명하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X와 Y를 A의 여권이라고 하면 X는 G2에 의해서 X.E와 같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가 A의 여권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가 될 거죠. 그 다음에 G1에 의해서 결합법칙이 성립되니까 얘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X가 A의 여권이라고 했으니까 E.Y가 돼서 G2에 의해서 Y가 되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권이 존재하게 되고 이 여권은 항상 어떻게 존재한다? 유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유일하다가 되는데, 그러니까 유일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럼 이름을 붙이자. 이때 A의 여권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것을 A의 여권이라고 명명을 하자. 물론 읽기는 -1이라고 안 읽고 인버스라는 말로 읽는 거죠. 그래서 A의 인버스다. 그래서 G1, G2, G3까지 만족되는 것을 우리는 군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내 공부하면서 이제 유의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함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함수를 나는 F라고 함수라고 써야지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함수를 뭐 G라고 써야지, H라고 써야지, 뭐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항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동그라미 도트의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덧셈의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트의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항연산의 모양을 어떻게 썼느냐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군이 됐을 때 군에 대해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러한 군을 노르웨이 수학자 아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아벨군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한자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뜻에서 가환군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조를 안 합니다만, G1의 교환 법칙이 성립되면 우리는 가환인 반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G2까지 만족되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 그러면 가환인 모노이드 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때 가환이라는 것은 이항연산이 잘 정의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표현해 줘도 되는데, 이 말을 한 이유는 군을 설명하려면 아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설명했듯이 원래는 이제 반드시 순서적 관계가 나와야 돼요. 이항연산이 잘 정의되어 있다, 결합법칙, 그 다음에 항동원, 여권, 이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잘 정의되어 있다라는 것이 주어져 있으면 그 교환 법칙은 G1, G2, G3를 한 다음에 교환 법칙을 밝혀도 되고, 그 전에 교환 법칙을 밝혀도 되고, 그래서 교환 법칙을 설명하는 것은 순서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 그러면
아벨군, 비가환군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책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제 같이 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요 용어를 이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서 보시면 A가 무한집합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무한집합에 대한 정의는 농도가 같은 진부분 집합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뜻이냐면 A에서 B로 가는 1대1 대응인 함수가 존재하는 집합을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한집합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제가 공집합이 아닌 것을 이제 전제로 수업을 할 겁니다만 유한집합에 대한 정의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한집합이 아닌 거예요. 유한이란 무한이 아닌 거다. 그럼 유한이란 무한이 아닌 거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농도가 같은 A의 부분 집합은 A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B가 A의 부분 집합이고 A와 B의 농도가 같으면 A와 B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수에서 많이 활용되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요게 이제 유한집합의 정의입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 이건 이제 우리가 요즘 뭐 중학교에서 집합 안 배우고 고등학교에서 배웁니다만 이게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 G가 무한집합일 때 그럼 고등학교에서 무한집합이라는 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무한집합을 설명할 때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수히 많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뭐 한강의 모래알보다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설명이 이제 명쾌하지 않는 거죠. 그럼 유한집합의 뜻이 뭡니까? 원소가 유한계예요. 그럼 유한의 뜻이 뭐냐? 유한의 뜻이 유한이죠. 불분명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유한 무한의 의미를 이거를 이제 정의한 사람은 칸토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유한집합을 먼저 정의한 다음에 무한집합을 정의하면 유한과 무한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무한집합을 먼저 정의하고 무한이 아닌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A가 유한집합이라고 한다면 이때 A의 농도를 유한이니까 농도라는 말과 원소의 개수라는 말이 같은 것이 되겠죠. A의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이제 A의 위수다라는 말로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A의 위수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절대값 같은 표시를 쓰기도 하고 5도의 이니셜 O자를 따서 5도 A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수를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하자.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군에서 항등원을 통상적으로 2라고 표현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곱셈에서의 항등원은 2라고도 쓰기도 하고 또는 1로 쓰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에서의처럼 덧셈이라는 연산자를 썼을 때 덧셈의 항등원은 뭘까요? 그러면 2라는 표현보다 덧셈의 항등원은 통상적으로 0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덧셈에서 A의 역원은 인버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렇게 마이너스 A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덧셈이라는 말 뜻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덧셈에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덧셈이라는 군이 나왔다 그러면 암묵적으로 덧셈군은 전부 다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아벨군으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환군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된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군론에선 강조 안 하는데 환체, 뭐 벡터 공간 이런 데 가면 가환인 거기서 보면 꼭 이런 표시들이 들어가요. 이런 표시가.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여기 2학년사의 덧셈이라는 모양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다. 이 말은 얘는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덧셈의 항동원을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영원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덧셈 여고는 마이너스 A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따로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정수 전체 집합은 유리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 집합, 복소수 전체 집합은 전부 다 덧셈에 대해서 군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유리수에서 0을 제외한 거, 실수에서 0을 제외한 거, 복소수에서 0을 제외한 것은 곱셈에 관해서 아벨군을 이루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 여기서 항동어는 물론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덧셈에 대해서 요게 주어지면, 이거 이제 우리는 순서쌍끼리 이렇게 이제 더해주는 형태로 주어지면 영어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A1, A2, AN의 덧셈 여고는 각각의 성분의 덧셈 여고이 됩니다. 라는 뜻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2.1.3 내용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이런 뜻이 되면 얘네들은 n차 정사각 행렬이란 뜻으로 여기에서 성분 A, I, J는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여기에다가 Z를 쓰겠다 그러면 여기 내용은 얘네들은 전부 다 정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n차 정사각 행렬들의 모임인데, 요게 n이 1일 때 1차 정사각 행렬들의 모임은 구조적으로 실수가 되고, 얘네가 우리가 이 n차 정사각 행렬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를 1일 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화를 시키려면 n이 1일 때는 n이 1 때문에 일반화가 걸림돌이 돼서 이제 여기에서 특별한 말 없으면 n이 전부 다 2 이상일 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일 때는 요거와 대수적으로 같다. 이렇게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기 2.1.3에서처럼 n차 정사각 행렬들의 형태를 이렇게 주어지자, 모임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임의의 두 행렬, 이것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 각각의 성분의 합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게 되면 얘네들은 군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말하는 그 영원은 영행렬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분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 A의 덧셈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얘네들은 덧셈군이 돼요. 덧셈군이 되고, 이제 우리는 이 내용보다 관심을 갖는 건 여기로 이제 넘어가서 보죠. 이렇게. 자. 나중에, 이게 달라지는데, 우리는 여기는 우리가 이 체라는 것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체론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요 내용이 체일 수도 있고 체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 커리큘럼상 이것에 대한 내용은 공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체라는 것을 공부하지 않아도 초, 중, 고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게 사칙연산이고, 이 사칙연산에 대한 내용 중에 우리가 뭐 덧셈에 대해서, 곱셈에 대해서, 뭐 덧셈의 여건, 곱셈의 여건, 뭐 역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라고는 가정이 돼서 사람들이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을 실수체 R로 잡아준 거예요. 근데 실제 교사임용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2의 Z4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2x2 행렬이 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Z4는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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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그러니까 이것의 윗수는 4의 4승계만큼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이 행렬의 성질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로 얘기하려는 것은 실수체, 여기 이제 체가 되는 데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부터 수업의 포커스는 요 부분이 체가 될 때를 기초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 수업을 여기서 따로 할 수 없으니까 선형대수를 했다고 치고 얘기가 되면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행렬 A에 어드조인트 A A의 수반 행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인수 A11, A12, A1n, A21, A22, A2n, A의 N1, A의 N2, A의 NN 이런 것을 지칭하는 거고 여기에서 A의 IJ는 I 플러스 J의 A의 IJ고 이때 이것은 우리가 소행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란 뜻에서 M자를 따온 거고 이때 이것은 다시 말해서 행렬 A의 INJ열을 제외시킨 행렬을 얘기하는 거죠. 소행렬식입니다. 말 잘못했어요. 그것에 대한 행렬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게 되면 이것을 정의를 내려주면 얘네들은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면 디터미넌트 A, 디터미넌트 A, 디터미넌트 A 즉 이와 같은 대각행렬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면 디터미넌트 A에 여기서 항등행렬이 이제 주어지겠죠. 항등행렬을 2로 쓰기도 하고 뭐 I로 쓰기도 합니다만
항등 행렬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요게 이루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A의 역행렬이 존재합니까? 이런 뜻의 문제예요. 그러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요 디터미넌트의 곱셈 여건이 존재를 해야 돼요. 이것과 같은 뜻이 돼요. 곱셈 여건이 존재하는데 아까 여기 와서 볼게요. 여기에서 Z4에서는 곱셈 여건이 존재하는 건 1과 3만 곱셈 여건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0 또는 2가 되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내용은 내가 어디에다가 제한을 준다고 그랬냐면 실수체라는 데다가 초점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체에서는 0만 아니면 곱셈 여건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의 역행렬이 존재합니까를 물어보는 것은 행렬식이 0입니까? 0이 아닙니까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역행렬의 존재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determinant of A, 그러니까 A의 판별식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갖다 이제 사람들은 줄여서 행렬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체가 될 때는 행렬식이 0이 아니면 되는 거고 체가 아닐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곱셈 여건이 존재할 때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형대수 책들은 요거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제 주로 대수적인 것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 R에 들어갈 자리에 R을 넣어보기도 하고 Z4를 넣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때 이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요거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뜻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는 게 좋아요. 자, 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뭐 더 막 깊게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나도 부담스러워서 일단 요 정도 선으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게 주어지면 그럼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A의 역행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A의 역행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A의 역행렬이라고 하고 이때 우리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A를 우리는 정칙 행렬이라는 말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선형대수 시간이 아니라 현대대수 수업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군을 만드는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조하지는 않고 그냥 여기서 정칙 행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지만 이때 이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형 변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정칙 행렬이라고 한다. 그러면 디터미넌트 2 항등 행렬. 항등 행렬의 행렬식은 1이고 얘는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니까 항등 행렬은 무슨 행렬이 맞다? 정칙 행렬이 맞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책에는 이제 자료에는 이름이 잘 나와 있죠. 제너럴 리니어라고 그래서 이것을 일반 선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N차 정사각 행렬들 중에서 행렬식이
0이 아닌 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GL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항등행렬은 요 안에 반드시 들어가죠. 항등행렬은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무슨 집합 아니다? 공집합 아니다. 아까 군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G는 공집합이 아닌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군에서나 환에서나 체에서나 여기에서는 항상 이항연산이 있는 곳에서는 집합 자체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 뭐 아닌 이유는 함수를 정해 주려면 정의역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체킹하고 넘어가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원소 A, B에 대해서 A.B를 정의를 하기를 행렬의 곱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말로만 이제 얘기를 해야 돼서 n차 정사각행렬 곱하기 n차 정사각행렬은 n차 정사각행렬이니까 얘는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맞죠. 얘는 요 안에 들어가는데 이때 디터미넌트 A, B는 디터미넌트 A, 디터미넌트 B가 되고요.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죠. A, B가 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실수에서는 행렬식이 0이 아닌 것들의 곱은 0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0이 아니더라. 따라서 A, B도 어디에 들어간다? GLN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렬 AB와 CD가 같으면 AB의 행렬식과 CD 행렬식이 같다. 그래서 뭐 똑같은 결과물이 얻어지니까 그건 생략하고. 그래서 이 닫혀 있다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GLN은 이항연산에 대해서 잘 정의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행렬은 결합법칙이 성립되고 곱셈에, 그 다음에 행렬의 항등행렬을 곱해주는 것은 A가 다시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A의 역행렬은 디터미넌트 A의 어드조인트 A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데, 이때 이것의 행렬식은 디터미넌트 A분의 1이 나와서 얘도 0이 아니므로 따라서 얘도 어디에 들어간다? 요 안에 들어가더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군을 이룹니다. 군을 이뤄서 이것을 우리가 일명 일반 선형 군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로 여기서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아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뒤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던 내용으로 이제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 문장을 논의할 때 n이 1인 것도 논의해 줄 수 있는데 n이 1이 돼버리면 일반적인 이론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돼서 통상적으로 n이 2 이상인 경우로 보게 되고 2일 때를 보면 이것과 이 둘은 전부 다 정칙행렬인데 이 둘의 곱셈의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얘네들은 비가환군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이 2 이상일 때는 비가환군입니다를 여기서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4.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그젠플이. 공집합이 아닌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그러면 이런 것은 반드시 존재하죠. 그러니까 어떤 게 존재하냐면 X에서 X로 가는데 얘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 그래서 1대1 대응인 것을, 이런 것을 우리는 치환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1대1이라고 해서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한집합이라면 1대1이면 1대1 대응되는 게 맞는데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갈 때. 근데 X가 유한집합인지 무한집합인지 모르죠.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X를 자연수가 주어지고 하나는 자연수에서 2를 제외시킨 것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줄 때 어떻게 표현해주면 시그마 n은 n 플러스 1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그러면 이때 시그마는 1대 1이 됩니다. 뭐 여기서 요렇게 하죠. n에서 n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시그마는 1대 1이 되지만 시그마는 뭐는 안 돼요. 온투는 안 돼서 1대1 대응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때 반드시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단 유한집합일 때는 1대1이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치환이 되고,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치환이, 이것을 일명 우리는 항등치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반드시 치환은 존재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이 된다는 뜻이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군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군이 됐을 때 이 군의 이름을 시메트릭이라고 그래서 대칭군이라고 불러요. 시메트릭. 그런데 시메트릭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S자를 쓰는데 이 S의 S를 고대 그리스 문자로 표현하게 되면 알파벳 순으로 S에 해당되는 게 시그마가 되고 이것의 대문자가 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S를 쓸 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 시그마를 기호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그마 위아래가 평평하죠. 얘는 볼록한데 얘는 평평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런 글자를 쓰기가 이렇게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그마라고 써서 예전에는 이 기호를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라는 말이 나온 게 뜬금없이 그러니까 어떤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방금 얘기한 거 항등치환이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치환들의 모임이죠.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면 요 말에 의해서 얘네들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도트를 함수의 합성으로 정의를 내려주자. 즉 무엇으로 얘기를 하냐면 시그마 도 타우의 A는 시그마 타우 A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자죠. 이렇게 함수의 합성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이때 이것에 대해서 시그마도 타우도 다시 뭐가 됩니까? 1대1 대응이 돼서 치환이 된다죠. 그래서 이항연산에 대해서 잘 정의되어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항등치환이 항등원의 역할을 하고 1대1 대응이니까 역원이 존재한다죠. 이런 것이 존재하게 돼서 이때 얘가 군이 됩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치환군이라고 이름을 안 붙이고 얘네들을 대칭군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도 이제 군이 됩니다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하나의 이제 소재거리가 됩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하나만 더 할까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세 번째, x의 원소의 개수가 n이면 x의 원소의 개수를 즉 유한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치환의 개수는 n 팩토리얼만큼 존재한다죠. 그리고 이때 특별히 이제 sx를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자고 이때 우리는 이것을 n차 대칭군이라고 이름을 이제 명명하자는 거고, 물론 여기에서 위수는 n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대칭군의 모델이니까 X 속에 원소가 n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A1, A2, 뭐 AN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함수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때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X를 이렇게 놓읍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놓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칭군 할 때 X는 1, 2, N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내용으로 다시 전개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들로 얘기를 해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n이 3일 때를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이, 그럼 얘 1대1 되니까 이렇게 정해주면 얘 치환이 되겠죠. 치환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게 이 기호를 이제 표현해 주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는 시그마 1은 어디로 대응이 됩니까? 2로 대응되고 시그마 2는 3으로 대응되고 3은 1로 대응된다. 그래서 이 기호를 이렇게 씁시다라고 처음에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1, 2, 3. 얘는 이제 정역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말은 1은 여기에다가 시그마 1로, 얘는 시그마 2로, 얘는 시그마 3으로 이렇게 대응됩니다라는 뜻으로 표현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을 누군가가 이렇게 써도 되지만 뭐 집합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아까 시그마와 다른 경우는 아닌 거죠. 똑같은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위치는 뭐를 쓰든 간에 상관이 없다. 물론 그럼 그것에 따라서 얘네들도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2, 3, 1 이렇게 썼다면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1 이런 식으로 뭐 2, 1, 3 해놓고 시그마 2, 시그마 1, 시그마 3 하면 다 똑같은 함수다 그런 얘기예요. 다 똑같은 함수인데 그럼 이왕이면 이 번호가 있으니까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좋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로 이렇게 씁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얘네들을 이렇게 쓰자라는 거예요. 시그마 1 그랬는데 1은 몇으로 갔어요? 2로. 2는 3으로, 3은 1로 가니까 이렇게 씁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주어지는 순간 이것의 뜻은 1은 시그마 1입니다. 얘는 시그마 2입니다. 얘는 시그마 3입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재표현해 주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간결하게 가고 싶은 거고, 또 이것도 불편한 거예요. 이것도 불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1 다음에 시그마 2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1은 몇입니까? 여기에서 2죠.
그 다음에 2의 상은 몇입니까? 그러면 요 뒤에 올 것을 시그마 2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2는 3이죠. 3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시그마 3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시그마 3은 1이니까 요거 지울 거예요. 이렇게 써주게 되는데, 이렇게 써주면 1이 두 번 나오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라고 해서 얘네들은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마치 그림이 이거죠.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고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이런 식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순환치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순환치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얘네들의 주기가 몇이에요? 3이죠. 세 번마다 자기 자리로 가니까 그래서 주기가 3이란 표현 대신에 길이라는 말로 길이가 3인 순환치환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함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맨 처음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 봤더니 3은 몇으로 가요? 3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거를 1은 2로 대응됐죠? 2는 1로 대응되고 그 다음에 3은 자기로 가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썼다 그러면 여기에 3이라는 숫자는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때 3은 3으로 간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얘네들이 1, 2만 계속 무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얘네들은 길이가 2인 순환치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 길이가 2인 순환치환을 특별히 이 다른 이름을 붙여줘서 우리는 얘네들을 호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형태처럼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게 자, 그럼 편의상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하나만 그려보면 그러면 여기에 내가 한 번 더 타우를 해줘 보자. 그래서 타우를 해주니까 1은 2를 거쳐서 어디로 와요? 1로 이렇게 왔죠. 2는 2를 거쳐서 2로 갔고요. 3은 3을 거쳐서 3으로 가니까 얘네들은 결국은 무슨 치환이 돼요? 항등 치환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타우의 역어는 타우가 됩니다. 그래서 호환의 특징은 타우의 역어는 타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역어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시그마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여기 지울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되냐면 이것에 대한 역으로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역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보내주려고 한다면 그러면 얘가 1은 2로 갔으니까 당연히 2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1로. 그 다음에 1은 2로 갔으니까 1은 2로 대응됐으니까 2는 1로 대응되겠고 그 다음에 2는 3으로 대응됐으니까 3은 2로 대응될 거고 그 다음에 3은 1로 대응됐으니까 표현이 이렇게 되니까 항등적으로 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얘는 다시 1로 얘는 2로 얘는 3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말은 1은 3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 역은
1은 3으로 대응될 거고 2는 1로 대응될 거고 그 다음에 3은 2로 대응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표현한다면 1은 3으로 3은 2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의 역치화는 뭡니까?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를 고정을 시켰다면 순서가 이렇게 갔던 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그마의 역행렬이다. 이런 뜻, 역치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역치환을 이제 구해주게 되는데, 문제를 이제 다루다 보면, 얘네들이 어떤 항상 규칙성을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될 수 있는데, 그 문제들은 이제 생각보다 조금 이제 복잡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뒤에 가서, 여기에서 내가 아까 강조는 안 하고 이제 길어질까봐 강조를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얘기가 되면 우리는 유한군이면서 비가환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대칭군과 이면체군이에요. 이건 이제 또는 정이면체군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비가환군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비가환군인데 그 중에 이제 케일리라는 사람 말에 의하면 모든 유한인 군은 대칭군의 부분군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칭군 하나면 모든 유한군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그젬플인데 왜 그러면은 다른 말들을 합니까? 그런데 말은 이제 거기까지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데 실전에서는 되게 복잡해요.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실전에서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꼭 굳이 우리가 복잡한 거를 쓰지 말고 조금 더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좀 더 쉽고 편안한 방법을 쓰자라는 뜻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군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내가 쉽고 편안하다는 말의 뜻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대칭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지 않냐. 대칭군보다는 상대적으로 계산하기도 쉽고 표현하기도 쉽지 않냐라는 뜻에서 얘기해 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칭군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데 얘네들은 일반화를 시키려면 n이 3일 때 일반화가 시작하는데 n이 3일 때 그다음에 n이 4 이상일 때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3으로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대칭군은 비가환군의 대명사가 돼서 뒤에 가서 다시 무엇으로 설명하게 되냐면 얘네들의 이름을 따로 해서 우리가 대칭군이라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죠. 따로 얘네들을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비가환군이란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뜻인데, 자, 여기서 이제 비가환 얘기는 안 했는데 비가환 얘기를 해주면 하나만 여기에서 지울게요. 아까 여기 다 지금 지워져서 다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면 타우도 시그마는 무엇이 됩니까? 타우도 시그마는 1은 2를 거쳐서 1로 갔죠? 2는 3을 거쳐서 3으로 갔고요. 3은 2를 거쳐서 2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1은 자기 자리로 간 거니까 일종의 2, 3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시그마도 타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은 2를 거쳐서 3으로 갔습니다. 2는 2를 거쳐서 2로 갔어요. 3은 3을 거쳐서 1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1, 3이 돼서 이 둘의 결과물이 뭐가 됩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 말은 시그마도 타우와 타우도 시그마는 다릅니다라는 얘기인데 n이 3 이상이면 비가환적인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린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환군의 대명사처럼 이게 설명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연습 문제 쭉 보이시고 이 말은 이제 n이 2 이상이면 곱셈의 교화 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히시오. 이런 뜻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의 뜻이 이제 이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수업한 내용들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죠. 아까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나왔죠. A가 1110 B가 0111 이러면 우리가 이제 A2, B2와 B2, A2는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A3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면 A2, B3는 B3 얘네들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1110 그다음에 00001 그래서 요게 A2를 이제 얘기한 거고 B3는 0111 여기에 요렇게 주어지면 요게 이제 B2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해줘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얘와 얘를 곱해주게 되면 요게 주어지면 뭐가 됩니까? 1. 그 다음에 요거를 해주면 2. 요거를 해주면 0. 아까 요 계산 나온 게 1201. 1201. 그럼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요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여기가 마치 A2, B2의 계산과 같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B3, A3를 해주면 얘네들은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요게 나왔던 게 120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요 부분,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B2, A2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 둘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기초로 이제 이것을 활용하라고 아까 이제 여기서 힌트로 준 게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얘기하는데 AN, BN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모델이 있다면 그럼 AN 001 여기서 이제 여기도 BN의 001 그러면은 얘네들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얘네들은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 되고 요것도 여기서 똑같은 3번과 4번이 똑같은 내용이 돼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보시면 시그마 덧 시그마를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주면 이렇게 돼서요. 얘는 1은 2로 대응됐죠? 그래서 2가 3으로 대응되니까 이 말은 1은 2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3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2는 3으로 갔죠. 3은 1로 갔어요. 그래서 2는 3을 매개체로 해서 1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3은 1로 갔고 1은 2로 갔으니까 얘는 2를 매개체로 2로 갔죠. 1은 3으로, 3은 2로, 2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줘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계산해 주지 말고 우리 1, 2, 3, 아까 우리 1, 2, 3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1, 2, 3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린 이렇게 계산해 줘 봅시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는 거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니까 1은 2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3으로 갔습니다. 그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3은 1로 갔고요. 1은 2로 갔으니까 3은 1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2로 갔습니다. 2는 3으로 갔고요. 3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2로 갔으니까 2는 1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둘이 결과가 같으니까 우리 이제 얘기할 때 꼭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것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잘 안 되겠다. 이 방법이 어렵다 그러면 이걸로 꼭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시그마는 1은 2로 갔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2는 3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은 1은 3으로 갔다. 이런 식이 되죠. 2는 3으로 갔고요. 3은 1로 갔어요. 3은 1로 갔고 1은 2로 갔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시그마도 시그마는 1은 3으로, 3은 2로, 2는 1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는 방법은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 이것도 어려운데 그러면은 여기 지워졌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제 구해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나중에 빠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들이 이제 효과적인 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얘가 1은 1로 갔으니까 2, 3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것만 계산해 볼까요? 요거. 자, 그것만 계산해 보면 요게 나왔고요. 타우는 2, 3이었죠, 이렇게. 그러면 시그마 제곱 타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없어도 조심해야 될 건 숨겨져 있지만 1은 1로 가는 거죠. 1은 1로 간 겁니다. 1은 1로. 그 다음에 여기서 1은 3으로 갔으니까 1은 3으로 갔다. 그 다음에 3은 2로 갔고 2는 1로 갔으니까 3은 1로 갔고요. 그 다음에 2는 3으로 갔고 3은 2로 갔으니까 2는 2로 가니까 얘네들은 1, 3이란 치환이나 이렇게 될 거고 타우도 시그마 제곱을 해주면 여기에 주어져서 1은 3으로 갔고 3은 2로 갔으니까 1은 2로 갔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2는 여기에서 2는 1로 대응됐고 1은 안 보이니까 1로 간 거죠. 그래서 2는 1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은 2로 대응됐고 2는 3으로 갔으니까 3은 3으로 갔죠. 그래서 이것은 이 둘이 같지 않더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건 이제 그 3차 대칭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보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뒤에 가서 얘기가 되겠지만 결국은 얘는 시그마 타우에서 생성되는 그러한 군이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언급하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 6번은,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하다 보면, 요거 해갖고 한번 보고서 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표현상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 때문에 여기서 그 내용들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은 무엇을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TAB는 함수의 이름이죠. 그러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얘네들은 ax 플러스 b로 정의를 해주자. 단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은 b에 따라서 원점을 지날 수도 있고 원점을 지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a가 0이 아니라는 거니까 얘네들은 1차죠. 원점을 지난다는 말은 1차가 되는데, 이와 같은 직선들에 대한 1차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아핀 변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선형 변환은 b가 0인 것들의 모임으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것들을 선형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래서 아핀이라는 말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핀 변환이 주어지게 됐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A자가 아니라 이제 A자인데, 이거를 이제 그 예전에, 요즘은 이런 것 잘 안 배우는 것 같은데, 이게 대문자 A의 이제 흘림체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핀의 A자, 이게 아핀의 A자를 따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T, A, B에 대한 내용으로 보자. A, B는 실수고 A는 0이 아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얘는 일종의 함수죠, 함수고, 얘는 함수 값이에요. 함수 값인데 치역이 실수니까 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고, 얘는 함수니까 얘와 얘는 동일하지 않은데, 함수를 설명할 때는 통상적으로 함수 모양 가지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함수 값에 의해 함수가 결정되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t의 1,0x는 그냥 x인 거죠. 이렇게 주어지고 얘가 주어졌으니까, 즉 t의 1,0은 r에 들어가는 거라서 얘는 무슨 집합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도트를 함수의 합성으로 이렇게 해주자. 합성으로 정의를 내주면 t의 a, b, c, d를 해주면 얘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이렇게 가지고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a, b의 함수의 합성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해주면 cx 플러스 d고, 얘는 이제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의 cx 플러스 d 플러스 b가 되고, 얘는 다시 정리해주면 acx, ad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a와 c가 모두 다 0이 아니니까 곱한 것도 0이 아니죠. 그리고 물론 실수고, 그래서 얘는 다시 써주면 t, ac, ad 플러스 b, x 이렇게 주어졌다는 뜻으로, 그러면 a, b, c, d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준 거냐면 a, c, a, d, b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실 때 꼭 이거와 이것이 모든 x에 대해서 같으니까, 함수값이 같으니까 대응되는 함수도 같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 표기 방법을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항등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고, 함수의 합성 곱셈의 결합법칙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얘가 1,0이 되려면 C가 A분의 1이고, 그쵸? D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A가 0이 아니니까 얘도 0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말은 AB의 여권은 뭡니까? 그러면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B, 요게 여권의 문제가 되죠. 그리고 얘도 0이 아닌 실수고 얘도 실수고, 그래서 요것도 아예 들어갑니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어서 여권이 존재합니다라는 뜻이 여기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군이 됩니다라는 뜻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말에 의해서 CD, AB를 해주면 CA, CB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게 같지 않죠. 이럴 때 얘네들이 이제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런 거예요. 2,3, 3,4를 해줘 봅시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AC, 그 다음에 AD 플러스 B, 81. 이렇게 되는 거고, 3,4, 2,3을 해주면, 곱해주면 6. 이거 플러스 요거니까 9, 13. 그래서 이 둘이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비가환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군이 아님을 밝히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답안지에는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라 답안지에는 구체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 R을 우리는 유크리트 변환군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일종의 아핀 변환군의 그 아핀 변환을 가지고 합성에 의해서 군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핀 변환군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걸 유크리트 변환군이다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이거 꼭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가라는 말은 이게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실수값 함수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이제 치역이 공역이 실수다, 즉 치역 속에 있는 모든 원수가 실수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번호가 8번이 돼야 되는데 9번으로 나왔네. 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불환의 모델과 연결시켜주는 모델인데, 불대수의 이론을 이제 조금 따온 건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X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으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G를 X의 멱집합, 그래서 이렇게 위상에서는 이교를 많이 쓰고, 또는 이게 이제 멱집합 파워셋이니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았을 때 여기에서 임의의 두 멤버를,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이 표현을 써서도 되고 X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그랬죠. 그래서 A와 B의 이항 연산을 정의를 해주기를 A 디퍼런스 B 유니언 B 디퍼런스 A, 또는 이것을 A 유니언 B 디퍼런스 A 인터섹션 B, 즉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델타 B, 그래서 대칭차라는 말을 쓰죠. 즉 집합으로 본다면 A와 B가 주어졌을 때 이 집합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것도 결국은 무엇의 부분집합이에요? x의 부분집합이죠. x의 부분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구에서 보시면 얘나 어떻습니까? 같은 집합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교환법칙이 성립이 돼요. 이렇게 교환법칙이 성립이 되는데, 이때 항등원을 구하면, 항상 역원을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꼭 항등원부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등원을 우리가 2라고 써본다면, 뭔지 모르는데 2라고 놓아본다면, 그러면 A2는 A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의 뜻은 뭡니까? A 디퍼런스 E 유니온 E 디퍼런스 A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분명히 무엇의 부분집합이에요? A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얘는 A와 공통원이 없다죠. 자, 얘는 A의 부분집합인데 얘는 A의 공통원이 없어요. A와. 그쵸? 우리 그림상으로 본다면 이런 뜻이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A의 부분집합과 A와 공통원이 없는 것의 합집합이 A가 나왔다라는 뜻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A 디퍼런스 E가 A이고 E 디퍼런스 A가 뭐라는 뜻이에요? 공집합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말은 E가 A의 무슨 집합이어야 돼요? 부분집합이어야 되죠. E가 A의 부분집합인데 요게 만족이 돼야 됩니까? 그랬으니까 E는 그래서 무슨 집합이어야 된다? 공집합입니다. 라는 뜻으로 내용이 바뀌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항등원은 공집합이구나. 그러면 얘가 항등원이 공집합이라는 거니까 B를 A의 역원이라고 놓게 되면 얘를 이제 찾아보자죠. 그러면 A.B는 E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A.B는 A 디퍼런스 B, B 디퍼런스 A예요. 그러면은 그림상 얘는 뭐가 됩니까? A 디퍼런스 B는 얘가 되는 거고요. B 디퍼런스 A는 얘가 되는 건데 이 둘의 합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니까 A 디퍼런스 B도 공집합이고 B 디퍼런스 A도 공집합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A 디퍼런스 B가 공집합이라는 말의 뜻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고 이 말은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A와 B가 뭐가 돼요?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역원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X를 1, 2라는 것으로 놓았을 때 멱집합은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서 이제 그 말을 얘기를 안 해줬지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의 역원은 자기 자신이니까 얘가 됩니다라는 뜻이 되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일반항은 이런 뜻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다루실 때 저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좀만 쉬었다가 2.2부터 설명하도록 하죠.